안녕하세요. 법률과 기술의 최신 동향을 심도 있게 파헤치는 전문 채널 애들리입니다. GDPR 관련 CJU 판례 시리즈 그 마지막 8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7번의 시간을 통해 저희는 GDPR의 적용 범위, 기본 원칙, 정보 주체의 권리, 그리고 국외 이전과 같은 핵심 주제들을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정말 긴 여정이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할 주제는 바로 GDPR의 이빨, 즉 집행, 인포어스먼트과 구제, 레머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GDPR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제 힘을 갖게 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판례들을 모아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다루게 되나요? 네, 오늘은 GDPR 위반 시 발생하는 가장 직접적인 결과들이죠. 개인의 정신적 피해, 즉 비물질적 손해배상 청구의 구체적인 조건, 기업을 떨게 하는 과징금 산정의 새로운 기준, 기업의 데이터 보호 책임자, DPO의 역할과 이해상충 문제, 복잡한 국경 간 사건에서 감독기구의 권한 행사 방식,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할 때의 균형점까지 GDPR 법리의 최전선에 있는 뜨거운 쟁점들을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GDPR 컴플라이언스의 성패를 가늠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이네요. 그럼 애들리의 마지막 GDPR 판례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본격적인 판례 분석에 앞서 오늘 다룰 내용들의 법적 기반이 되는 GDPR의 핵심 조항들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조항들이 바로 CJU 판결의 출발점이니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가장 먼저 개인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죠. 제82조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GDPR 위반으로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 손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나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특히 정신적 고통 같은 비물질적 손해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핵심이죠. 이 범위와 인정 요건이 CJU 판례를 통해 구체화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기업 입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조항일 텐데요. 제83조 과징금 부과 조건입니다. 이 조항은 과징금이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지력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위반 시 최대 전 세계 연간 총 매출액의 4%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징금 상한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기업, 언더테이킹의 범위가 아주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내부 거버넌스의 핵심, 제38조 데이터 보호 책임자, DPO의 지위도 빼놓을 수 없죠. DPO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다른 업무를 겸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이해상충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CJU 판결을 통해 정립되었죠.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짚어보죠. 하나는 제55조부터 66조까지 이어지는 감독기구의 권한 및 협력 규정입니다. 여러 국가에 걸친 데이터 처리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원스톱샵 메커니즘의 근거 조항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제85조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관한 조항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저널리즘 등 다른 기본권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판례들을 기타라고 묶어서 마지막에 다루는 건가요?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문제들 같은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사실 기타라고 이름 붙였지만 이 판례들이야말로 추상적인 GDPR 규범을 돈과 책임이라는 현실적인 결과로 바꾸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 판례들은 개인정보 침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를 금전 배상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로 만들어주죠. 기업의 리스크 평가 기준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점에서도 중요하겠네요. 예전에는 특정 자회사가 사고를 치면 그 자회사 선에서 책임을 지면 된다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이제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을 명확히 한 것이 오늘 다룰 일바 판결입니다. 과징금 상한액을 그룹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면서 데이터 보호는 더 이상 일부 부서의 운영 리스크가 아닌 그룹 전체의 전략적 리스크로 격상되었습니다. GDPR 집행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민낯을 보여준다는 점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원스톱샵 메커니즘이 실제로는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페이스북 별점 판결 같은 사례들이 명확히 보여주니까요. 마지막으로 기업의 내부 조직 설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엑스페브 판결은 DPO의 이해상충 문제를 다루면서 기업이 DPO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직 구조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죠. 자, 그럼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손해배상 판례부터 시작해보죠. 내 정보가 유출되거나 잘못 쓰였을 때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세운 판결들입니다. 그 첫 번째 신호탄은 2023년 5월에 나온 오스트리아 우체국 판결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우체국이 동의 없이 개인의 정치 성향 데이터를 만들어 팔았던 사건이죠. 피해자는 심한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 GDPR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 책임이 생기는가? 둘째, 배상을 받으려면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는 어느 정도 심각한 피해임을 입증해야 하는가입니다. CJU의 답은 명쾌했습니다. 위반 사실만으로는 안 된다. GDPR 위반, 실제 손해 발생, 둘 사이의 인과관계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피해의 최소 심각성 기준은 필요 없다고 못 박았죠. 즉, 피해가 크든 작든 실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권리 구제의 문턱을 확 낮춘 거네요. 그렇다면 다음 판결인 2023년 12월의 VB 판결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불가리아 국세청이 해킹당해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사건인데 피해자는 아직 자기 정보가 오용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두려움, 피어 자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그리고 CJU는 이 두려움 역시 배상 가능한 비물질적 손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두려움이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두려움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죠. 또한 이 판결에서 CJU는 데이터 유출 사고 시 보안 조치가 적절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전적으로 컨트롤러에게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해커 탓만 할 수 없게 된 거죠. 손해의 개념을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확장한 획기적인 판결이네요. 하지만 모든 불안감이 다 배상 대상은 아니라는 걸 보여준 판결도 있죠. 2024년 1월에 나온 일명 세턴 판결입니다. 네, 이 사건은 매장 직원의 실수로 개인정보가 담긴 계약서가 다른 고객에게 잠깐 잘못 전달됐다가 30분 만에 회수된 사건입니다. 데이터가 오용될 뻔했지만 실제 오용은 없었죠. 이 경우 CJU는 정보 주체의 우려가 근거 있는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순전히 가설적인 위험에 가깝다며 이런 경우까지 손해배상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종합하면 CJU는 손해배상의 문턱은 낮추되 근거 없는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실제 손해와 근거 있는 두려움이라는 기준을 세워 균형을 잡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기업의 데이터 보호 리스크 평가 방식을 뿌리부터 뒤흔든 판결입니다. 최근인 2025년 2월에 나온 일바 판결입니다. 덴마크 가구 회사인 일바가 고객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장기 보관해서 문제가 됐는데 이 회사는 거대 유통그룹인 라스라르센 그룹의 자회사였어요. 여기서 쟁점은 과징금 상한액을 계산할 때 위반 행위를 한 자회사, 일바의 매출액만 볼 것이냐, 아니면 모 회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의 전 세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였습니다. 금액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CJU는 GDPR이 과징금 목적상 기업, 언더테이킹의 개념을 EU 경쟁법과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명시한 점을 근거로 그룹 전체의 전 세계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상한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꼬리 자르기식 리스크 관리에 제동을 건 겁니다. 물론 이건 상한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실제 부과될 금액은 위반의 심각성, 고의성, 협력 수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비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하지만 이 판결로 인해 데이터 보호가 이제는 이사회 수준에서 다뤄야 할 그룹 전체의 핵심 리스크가 되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제 GDPR 집행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판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DPO의 역할에 관한 2023년 2월의 엑스페브 드레즈던 판결입니다. 한 반도체 회사에서 DPO가 노사협의회 의장을 겸직한 것이 문제가 됐어요. 쟁점은 이것이 GDPR이 금지하는 이해상충에 해당하는지였죠. CJU는 특정 직책명보다는 실질적인 역할을 봐야 한다면서 이해상충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DPO가 데이터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임무를 맡게 되는 경우를 제시했습니다. 즉, DPO는 감시자이지 데이터 처리를 결정하는 실행자가 될 수 없다는
기능적 분리 원칙을 명확히 한 겁니다. 다음은 원스톱샵 메커니즘의 허점을 다룬 2021년 6월의 페이스북 벨지움 판결입니다. 페이스북의 EU 본사는 아일랜드에 있어서 아일랜드 감독기구가 주 감독기구 LSA인데 벨기에 감독기구가 독자적으로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페이스북은 원스톱샵 원칙상 벨기에 감독기구는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CJEU는 LSA가 주도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다른 감독기구도 독자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LSA의 집행이 지연되거나 소극적일 때를 대비한 일종의 잔전장치가 있음을 확인해준 중요한 판결입니다. 마지막 판례는 개인정보 보호와 또 다른 중요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룬 2019년 2월의 SB 판결입니다. 한 개인이 경찰의 위법 행위를 고발하기 위해 경찰서 내부를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사건이었어요. 쟁점은 이 행위가 GDPR의 저널리즘 목적 제외에 해당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CJEU는 저널리즘 활동을 직업 언론인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정보, 의견, 아이디어를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으로 넓게 해석했습니다. 즉, 시민 저널리즘도 예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한 거죠. 다만 저널리즘 목적이라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각 사안별로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권 사이에서 엄격한 비례성 심사를 통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죠. 누구나 미디어가 될 수 있는 디지털 시대의 현실을 반영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오늘 살펴본 판례들을 쭉 종합해보니 CJEU가 GDPR을 해석하는 데 있어 몇 가지 뚜렷한 방향성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첫째는 개인 권리 구제의 실질화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문턱을 낮추고 손해의 개념을 확장해서 서류상의 권리가 아닌 실제 돈으로 보상받는 권리로 만들고 있죠. 둘째는 집행 책임의 강화 및 명확화입니다. 일바 판결처럼 과징금 리스크를 그룹 전체로 확대하고 VB 판결처럼 보안 조치에 대한 증명 책임을 컨트롤러에게 명확히 부과해서 기업이 GDPR 위반에 대해 더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기능적 접근입니다. DPO의 이해상충을 판단할 때 직책명이 아닌 실제 기능을 보거나 컨트롤러 책임을 판단할 때 계약서가 아닌 실제 역할을 보는 것처럼 법의 허점을 이용한 형식 논리를 차단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상충하는 이익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절대적인 가치로 보지 않고 표현의 자유나 공익 등 다른 중요한 가치와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가 얻어야 할 최종적인 교훈, 핵심 인사이트는 무엇일까요? 첫째,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이제 GDPR 위반은 단순한 평판 하락이 아니라 막대한 재무적 손실로 직결됩니다.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건 너무 늦습니다. 견고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둘째, 문서화와 입증의 생활화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어떻게 최선을 다했는지를 객관적인 기록과 문서로 입증할 수 있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룹사 거버넌스의 전면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보호는 더 이상 특정 자회사의 실무가 아닙니다. 모 회사가 그룹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된 정책을 수립하고 모든 자회사가 이를 따르도록 감독해야 할 명백한 책임이 생겼습니다. 네, 오늘까지 총 8회에 걸쳐 GDPR을 둘러싼 CJEU의 주요 판례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CJEU의 판결들을 통해 우리는 GDPR이 고정된 법조문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진화하는 살아있는 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성공적인 GDPR 컴플라이언스는 단순히 체크리스트를 따르는 것을 넘어 이러한 판례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안에 담긴 법리를 비즈니스 현실에 맞게 내재화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GDPR 관련 CJEU 판례 시리즈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애들리가 준비한 이 시리즈가 여러분의 여정에 유용한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EU 데이터법 시리즈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